이 결혼 생활에는 언제나 세 사람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비록 식탁 위에 놓인 수저는 두 벌뿐이었지만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과 동거를 시작한 것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였습니다. 남편 상호 씨와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서로 적지 않은 나이에 만났기에 불같은 열정보다는 잔잔한 신뢰가 앞섰고 그 온기가 평생을 데워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다는 전 여자친구 지은이라는 이름의 유령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벨 소리는 언제나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향한 반가움 대신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 어미다. 밥은 먹었냐? 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나름대로 살갑게 건넨 인사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째 목소리에 물기가 하나도 없냐? 꼭 남의 집 사람 대하듯 뻣뻣하기가 짝이 없어. 우리 지은이는 안 그랬는데 말이다. 걔는 하루에도 3번씩 전화해서 오늘은 뭘 먹었는지, 무릎은 좀 어떤지 아주 조잘조잘 참새처럼 살갑게 굴었는데 또 시작이었습니다. 기승전 지은. 시어머니의 화법은 언제나 저를 깎아내린 뒤 그 자리에 전 여자친구의 환영을 세워놓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요. 더 노력할게요, 어머님. 노력해서 될 일이냐, 그게. 타고난 천성이 무뚝뚝한 걸 어쩌겠니. 에휴, 지은이가 참 싹싹하고 좋았는데 걔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 아직도 입에 맴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멍든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라면 차라리 멱살이라도 잡고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이미 떠나고 없는 시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미화될 대로 미화된 추억과 싸우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력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갈등은 풀거나 끊어내면 그만이라지만 아름답게 왜곡되어 박제된 기억과 경쟁하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시댁을 방문하거나 함께 외식을 할 때면 그 소외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난주 날이 좋아 모시고 나간 교회의 한정식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빈 꽃들을 보며 저는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꽃 핀 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식사하시고 저기 산책로 좀 걸으실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듯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시큰둥하게 내뱉으셨습니다. 꽃이 피면 뭐하니? 같이 볼 사람이 영 재미가 없는데. 지은이는 봄만 되면 꽃 구경 가자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와서 내 팔짱을 끼고 다녔다. 걔는 어쩜 그렇게 센스가 있었는지 가는 곳마다 경치가 기가 막혔어. 넌 그런 맛이 하나도 없구나. 밥 먹는 것도 깨작깨작 무슨 재미로 사니? 남편 옆에 앉아 밥을 넘기던 저는 목구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드리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철마다 보약을 지어드려도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성에 차지 않는 대체품일 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그들의 유대감 속에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 당신도 들었잖아. 밥 먹는 내내 지은 씨 이야기만 하시는 거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비교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표정에는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하소연을 그저 예민한 아내의 투정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 거지. 아기가 있어서 그러겠어. 그리고 엄마가 걔를 10년이나 봤잖아. 정이 들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이해해. 10년 만난 건 알겠는데 지금 당신 아내는 나잖아. 내 앞에서 전 여자친구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살갑게 해봐. 엄마가 지은이 좋아했던 거 알잖아. 네가 그만큼 더 잘하면 엄마도 마음 여실 거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당신이 좀 더 노력해. 남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또 다른 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과거의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실패한 조잡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의 말은 아내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저를 차가운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떠미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제 옆에 앉아 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여전히 그 10년의 역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지은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헤어진 지 1년이 넘도록 이 모자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시어머니의 말처럼 천사같이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싹싹하기만 한 완벽한 여인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헤어졌을까? 10년이나 연애를 하고도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섀도우 복싱을 하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겹쳐진 지은의 환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가차없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생신은 그 갈등이 폭발할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그 식탁 위에 지은이라는 유령이 초대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힘겨워하던 그 유령이 사실은 저를 구원해줄 열쇠를 쥐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듯 제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날수록 파국은 예고된 수순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생신날 저는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넘어 이 지긋지긋한 유령과의 동거를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평생 내 편이 되어주겠다던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할 때입니다. 결혼식 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다던 남편의 맹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비교와 타박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남편 상우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고부 갈등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파도에 휩쓸려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주말 저녁 시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지은 씨가 좋아하던 반찬 이야기를 꺼내며 제 요리 솜씨를 탓했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어머님이 지은 씨 이야기 꺼내실 때마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당신이 중간에서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지금 며느리는 나라고 말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남편의 표정은 권태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제 간절한 호소를 그저 피곤한 징징거림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아, 또 그 소리야?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니까. 노인네가 옛날 추억 좀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이 속이 좁은 거 아냐? 속이 좁다고? 내 앞에서 전 여자친구랑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데 그걸 웃으면서 넘길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랑 비교하면 좋겠어? 그거랑 이게 같아? 엄마는 걔를 10년이나 봤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거 아냐. 갑자기 며느리가 바뀌었으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신 거지. 네가 이해심을 좀 발휘해서 지은이처럼 살갑게 굴면 엄마도 금방 마음 여실 거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지은이처럼이라는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송곳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에게 참고서를 던져주며 전교 1등하는 애는 이렇게 공부했으니 너도 똑같이 해라 라고 강요하는 무심한 담임 선생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이 아니었고 이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정에서 저는 전 여자친구라는 모범 답안을 따라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열등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아니라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드는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봐온 기준이 있으니 갓 들어온 제가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나 노력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집안을 시끄럽게 하지 않을 기능적인 며느리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네가 좀만 더 참아. 엄마가 지은이한테 워낙 의지를 많이 했었어. 걔가 엄마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 김장도 다 도와주고 그랬거든. 당신도 시간 날 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먼저 물어보고 그래봐. 지은이는 그런 걸 참 잘했는데. 술김에 뱉은 진심이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조차도 저를 온전한 아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에게 저는 지은 씨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채워줄 대타였고 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줄 새로운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실에는 두 사람의 숨결 외에도 그들이 그리워하는 과거의 망령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듯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저는 그저 다른 여자를 위해 지어진 무대 위에서 연기를 강요받는 대역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대본은 이미 10년 전에 쓰여 있었고 관객인 시어머니와 연출자인 남편은 제가 그 대본대로 연기하지 않는다며 야유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방식대로 사랑하려 하면 할수록 그들은 원래 배우는 안 그랬는데 라며 혀를 찼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억울함은 독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례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의 방관과 동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은이는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와서 절을 했는데 넌 청바지 조각이나 입고 오냐라고 면박을 주었을 때도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과일만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눈짓으로 얼른 죄송하다고 해라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입을 다무는 남편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폭력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효도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챙기고 감당해야 할 몫을 지은이라는 환상을 이용해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널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표현이 서투르신 거지. 남편이 입버릇처로 하는 그 변명은 이제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면 사람을 앞에 두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전 사람을 찬양하는 그 잔인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툰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무시이자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의 현장에서 남편은 가장 충실한 방관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은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생신은 좀 신경 써줘. 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요즘 기분도 적적해 하시니까. 지은이가 생일 때는 진짜 기막히게 챙겨드렸거든. 새벽에 와서 미역국 끓이고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에 잡채까지 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드렸어. 당신도 이번에 점수 좀 따자, 응? 점수를 따자니요. 제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참가자라도 된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번 생신상만 제대로 차려드리면,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지은이라는 유령을 몰아내고 나를 인정해주겠지.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품고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최고급 한우갈비와 싱싱한 해산물,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재료들을 카트에 담으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굴곡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린들 그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을까? 이미 그들의 혀는 지은이 하는 조미료에 중독되어 있는데 내 요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재료를 손질하는 내내 남편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갈비찜 양념은 좀 달달하게 해. 엄마가 단 거 좋아하셔. 지은이가 할 때는 배를 갈아 넣어서 엄청 부드러웠는데 당신도 레시피 좀 찾아보고 해봐.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마 위를 내려치는 칼질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놈의 지은이 타령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물을 썰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생신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내겠다고, 더 이상 남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찬양하는 그 10년의 세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당신은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내일이면 그 껍데기가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며 서늘하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자초한 파국뿐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차린 밥상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씹다 뱉을 껌처럼 하찮게 여겨질 때 그 비참함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시어머니의 65번째 생신날 새벽,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앞치마끈을 졸라맸습니다. 며칠 전부터 최상급 한우를 사서 핏물을 빼고 갖은 과일을 갈아 넣어 양념을 재웠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고명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채 썰며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음식들이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엌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큰한 갈비찜 향기로 가득 찼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싸움에서 패배만 거듭했던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승부수이자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색감이 어우러진 잡채, 시원하게 끓여낸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소 즐기시던 각종 나물 반찬까지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려놓을 때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저는 그것을 닦을 새도 없이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웃으며 건넨 말에도 시어머니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시더니 수저를 들기도 전에 미간부터 찌푸리셨습니다. 마치 흠을 잡기 위해 현미경을 들이대고 검사하는 검사관 같았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간이 좀 밍밍하다. 국간장을 더 넣었어야지. 깊은 맛이 하나도 없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레시피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간을 봤던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갈비찜을 씹으시던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기가 너무 질기다. 우리 지은이는 배랑 키위를 갈아 넣어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게 만들었는데 이건 뭐 고무 씹는 것도 아니고 턱이 아파서 못 먹겠다. 걔는 요리 솜씨가 기가 막혔는데 말이야. 또다시 소환된 이름, 지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정성으로 차려진 밥상은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밤을 새워 육수를 우려내고 손이 부르트도록 재료를 다듬어도 시어머니의 기억 속에 박제된 지은이의 요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으니까요. 노력이라는 이름의 돌멩이를 아무리 던져봐야 편견이라는 거대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그래도 잡채는 좀 드셔보세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권했지만 시어머니의 타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도 맛이지만 넌 어째 사람이 그렇게 뻣뻣하냐? 지은이는 생일날이면 새벽같이 와서 내 어깨도 주물러주고 트로트도 구성지게 불러서 흥을 돋웠는데 넌 밥상만 차려놓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으니 밥맛이 나겠냐? 참 목석 같다, 목석 같아. 목석,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가 수행했던 광대 노릇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안마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의 자격 요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그치, 엄마 말이 맞아. 지은이가 싹싹하긴 했지. 분위기 띄우는 데는 선수였잖아.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멀뚱히 앉아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 남편의 그 한마디는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놓는 결정타였습니다. 보고 배우라니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칭찬하며 저더러 그 여자를 흉내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이었고 동시에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수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두 사람의 젓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지은 씨가 그리우세요? 낮지만 서늘한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뭐라고? 상우 씨, 당신도 걔가 그렇게 보고 싶니? 밥 먹는 내내 지은이 내가 투명인간도 아니고 두 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야, 너 갑자기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엄마 생신날 분위기 망치게.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타박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요? 분위기는 두 분이 다 망치셨죠.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지은 씨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연락처라니. 두 분이 하도 칭찬을 하시길래 생신 축하라도 해달라고 전화 연결해 드리려고요. 그토록 원하시던 목소리 실컷 들으세요. 저는 주저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순간 식탁 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야 하지마 하며 손을 뻗었지만 저는 재빨리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루르 두루르.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찬양하던 과거의 여인, 그 아름다운 추억의 주인공이 이제 현실의 목소리로 소환되려는 찰나였습니다. 과연 그 추억은 그들이 믿는 대로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덮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일까요? 여보세요? 스피커폰 너머로 낯선, 아니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식탁 한가운데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상호 아내인데요. 시어머니가 지은 씨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전화드렸어요. 인사 좀 나누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아, 그 할망구 아직도 안 죽었어요? 식탁 위로 떨어진 그 한마디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아니 그들이 저에게 주입시켰던 천사 같은 지은이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말이 벗겨지는 순간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진 진실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역겨웠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전 여자친구 지은 씨의 첫 마디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 그 할망구 아직도 안 죽었어요? 라는 서늘한 비웃음이 식탁 위를 휩쓸고 지나가자 방금 전까지 저를 타박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아니라 목을 찍힌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 상우 씨가 당황하여 허둥지둥 전화기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재빨리 전화기를 제 쪽으로 당기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이 판도라의 상자를 닫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진실의 홍수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벌거벗겨진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증하다, 증해. 야, 김상우, 너 결혼했니? 아내분한테 내 얘기 안 했어? 아주 효자나셨네. 아직도 엄마젓 더 먹고 싶어서 결혼한 거니?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묵혀둔 한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셨습니다. 지은아,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우리가 정이 얼만데, 어떻게... 정? 지금 정이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소름 돋네. 아내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헤어졌는지 아세요?
그 할망구가 10년 동안 내 등골 빼먹어서 도망친 거예요. 데이트 비용? 내가 다 냈어요. 상우제 쥐꼬리만한 월급 엄마가 다 관리한다고 나한테 10원 한 장 안 썼다고요. 그들이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효부 지은이라는 금자탑이 실은 착취와 인내로 얼룩진 사상 누각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내는 처절한 고발장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징글징글하게 뜯어갔다고요. 지은아, 가방이 예쁘다. 지은아, 김치냉장고가 고장났다. 그렇게 뜯어간 돈이 얼만지나 아세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먹인 밥값이 아깝다며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던 노인네예요. 시어머니는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터져버린 둑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보 무늬만 세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살가워? 요리를 잘해? 아내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살갑게 군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당해서 종노릇한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욕먹기 싫어서 기어다니느라고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도끼를 품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미역국 끓이고 안마해드린 거요.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죄인처럼 들들 볶으니까 살려고 한 짓이에요. 너는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여자가 센스가 없다면서 인격 모독을 하는데 거기서 미치지 않고 배기겠어요? 저는요, 그 집 구석에서 나온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지은이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너도 지은이처럼 노예가 되어라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돈 잘 쓰고 말 잘 듣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해줄 무료 봉사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야! 하지 지은, 그만 좀 해.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이 마마보이 새끼야. 너 내가 그렇게 당할 때 뭐 했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내가 참아. 그따위 소리만 짓거렸잖아. 아내분, 이 난자 믿지 마세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평생 아내 방패막이로 세울 놈이에요. 비겁한 침묵 뒤에 숨어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있던 남편의 민낯이 전년인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는 아수장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고 남편은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야, 이 썩을 집고서가, 내 이름 한 번만 더 들먹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가 니네 집 생각만 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서 잠을 못 자. 그리고 아내분. 갑자기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똥 밟으셨네요.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저처럼 10년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광명 찾으세요. 수고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막이 찾아온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남편의 당황한 기색만이 맴돌았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왔던 지은 씨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여운은 폭풍처럼 남아 우리 세 사람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고 있던 앞치마의 끈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풀리는 그 느낌이 마치 제 목을 조르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것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고 남편은 저를 잡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님이 그렇게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지은 씨의 진심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기억 속에 그 착한 지은 씨는 없어요. 어머님이 괴롭혀서
도망친 피해자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그 대체품 노릇은 못하겠네요. 저는 앞치마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갈비찜 위로 앞치마가 덮였습니다. 마치 죽어버린 이 결혼 생활에 흰 천을 덮어주는 의식 같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제가 앙심을 품고 거짓말하는 거야. 알잖아, 헤어질 때 안 좋게. 남편이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 당신 눈에는 내가 바보로 보여? 10년을 만난 여자가 오죽했으면 저렇게 치를 떨겠어. 그리고 당신, 방금 들었지?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저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조차 마시기 싫다는 듯 발걸음은 현관을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의 선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지능을 증명해 보일 참이었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나오는 행위는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인간의 삶으로 귀환하는 탈출이기도 합니다. 앞치마가 갈비찜 위로 처참하게 널브러진 식탁은 마치 폭격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10년 묵은 진실이 터져나온 자리에는 비릿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는 남편 상우 씨의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불쾌한 감촉은 제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어디 가려고 그래? 오해야, 다 오해라고. 지은이 걔가 우리한테 앙심 품고 저러는 거잖아. 당신 정말 저 미친 여자 말만 믿고 나를 버릴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잡힌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밀려 남편이 비틀거렸지만 저는 그를 부축할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굴한 눈빛을 마주하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해? 당신 귀에는 저게 거짓말이나 앙심으로 들려? 내 귀에는 너무나 생생한 팩트 폭격으로 들리던데. 그리고 당신, 지금 나를 잡는 이유가 내가 좋아서가 아니잖아. 당장 내일부터 당신 밥 챙겨주고 어머니 비위 맞춰줄 호구가 사라지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어린 것은 떠나는 아내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앞으로 혼자 감당해야 할 어머니의 히스테리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저를 소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며느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오만한 습관은 버리지 못한 듯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행패냐? 생일날 밥상을 엎어놓고 나가?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지은이 걔가 미쳐서 날뛰는 건 그렇다 쳐도 너까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돈 나오는 지갑? 감정 받아주는 쓰레기통? 아니면 지은 씨 대신 부려먹을 대체 인력? 저는 가방을 어깨에 고쳐매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도 눈을 깔고 순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은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지능이 높아서요.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라도 구분하고 피려고요. 10년 동안 당한 지은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정신 차렸네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현관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게 하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엄마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쇼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남편이 쫓아와 현관문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이렇게 끝내면 당신 손해라고. 이혼녀 딱지 붙는 거 싫잖아. 내가 잘할게, 응? 엄마한테도 내가 다시 말할게. 그는 마지막까지 비겁했고
어리석었습니다. 혼인신고. 그 단어가 나오자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1년이 지나도록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서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미루고 미뤘던 그 행정 절차가 오늘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상우 씨, 당신 정말 바보구나.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털고 나가는 거야. 법적으로 아무것도 묶인 게 없는데 뭐가 손해라는 거지? 이혼요? 아니, 나는 그냥 연애하다 헤어진 거야. 동거하다 헤어진 거라고.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섣불리 묶지 않았던 그 얇은 종이 한 장의 부재가 오늘 저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갈 일도 없고 재산 분할하느라 머리 썩일 일도 없어서 참 다행이네. 내 짐은 용달 불러서 뺄 테니까 비밀번호 바꾸지 말고 기다려. 그 정도 매너는 지키자.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밀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제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무너져 내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듯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장은 조금 번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 죽어있던 제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시리도록 파랗고 가로수의 나뭇잎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저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액정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그 지긋지긋했던 지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토록 망설이고 아파했는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 사이에 살고 있던 유령은 지은 씨가 아니라 참고 살면 복이 온다는 낡은 고정관념과 내가 더 노력하면 바뀔 것이라는 저의 미련한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은 씨의 전화 한 통은 그 유령들을 쫓아내는 구마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크기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대체품으로,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는 삶보다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사는 고독이 100배, 1000배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식탁에는 억지로 삼켜야 할 눈물 젖은 빵 대신 제가 직접 고른 자유와 존엄이라는 메뉴판이 올라올 것입니다. 간이 맞지 않는다고 타박할 시어머니도 옆에서 눈치만 보는 비겁한 남편도 없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빈 택시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저에게는 천국일 테니까요. 가장 빠른 길로 아무데나 가주세요. 아주 멀리요. 택시가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저를 응원하는 퍼레이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지은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지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똑똑하게, 더 야무지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어 울지 않을 것입니다. 저 멀리 파란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 비행기처럼 높이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